안녕하십니까. 전공보건 2016년 시험 대비 커리큘럼 OT를 간단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김헌경이고요. 목차는 저희가 합격 설명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보건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그래도 간단한 개요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믿고 강의를 들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26년 시험 대비 커리큘럼의 제목을 차곡차곡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곡차곡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실 때 학습 계획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전공 보건에 대한 보건교사 임용시험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인 날짜를 적지 않은 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2025년 10월 첫 주에 나면 그 다음에 원서 접수가 2025년 10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1차 시험 필기가 2025년 11월 3주 즉 토요일 날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면접이 12월 4주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2026년 2월의 중순에 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호사 국가시험 봤을 때 시험은 1월에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발표는 우리가 2월에 났었잖아요. 근데 보건교사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은 11월 말쯤에 보고 그다음 최종 발표가 2월 중순에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호사 국가시험보다 좀 빨리 시험을 보고 그다음 최종 발표는 조금 비슷한 시기에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제가 왜 굳이 임용 일정을 알려드리냐면 이때까지는 내가 어떤 공부가 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저희가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해커스 임용을 선택한 데서는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의 시간표를 좀 보시면 총 3교시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우선 1교시에는 교육학에 대한 부분이 60분간 진행이 되고 그다음 2교시와 3교시가 우리가 알다시피 전공에 대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을 따지자면 교육학이 약 2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80%를 차지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이 A와 B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교과목이 이제 우리가 전공 A, B 나누었을 때 전공 A 같은 경우 보통 12문제, 그 다음에 전공 B 같은 경우에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답형과 그 다음에 서술형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에 논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미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쓰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푸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데 전공 과목을 풀면서 단답형도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떤 기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되게 숨가쁘게 달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공 보건에 관련돼서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이게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보다 만만치 않다.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문제였지만 이건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힘들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논리성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들어가야 될 똑같은 답을 쓰는 건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라든지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차 시험 전공의 구성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A는 12문항, 전공 B는 11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보건교육, 정신간호, 아동간호, 여성간호, 성인노인간호, 응급간호, 기초간호, 과학에서 출제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용 시험에 관련돼서 범위에 관련돼서 정해진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관련 법령과 대중매체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2025년 대비 시험이었던 2024년에 실시된 11월 시험에서도 제가 기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관련 법령과 대중매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연결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요약집에서만 봤던 내용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버전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래도 나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그래도 어떤 시험인지 좀 궁금하다 생각되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전공 보건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답은 없고요. 그냥 문제만 올라와 있고요. 과거에는 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10년 전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거 문제를 좀 보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의 전공의 구성을 보시면은 우선 기입형과 서술형에 대한 건데요. 기입형이 거의 단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 A 같은 경우에 기입형이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서술형이 8문제. 그 다음에 전공 B 같은 경우에 기입형이 2문제, 그 다음 서술형이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입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얻을 수 있는 점수가 12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68점 정도이기 때문에 서술형을 어떻게 잘 준비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럼 서술형이 전반적으로 그냥 한 문제 속에서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 그러면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다 쓰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술형 자체도 속으로 내부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문제가 한 서너 문제가 아래로 또 하위 구성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빠삭하게 알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요건 뒤에서 저희가 지금처럼 실전 문제에 대해서 좀 기입형과 그다음 서술형이 어떻게 나는지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이 났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나오는 새천년 개발 목표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밑줄 친 기업과 리을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 그 다음에 이걸 뭘 의미하는지 명칭, 이렇게 되면 이건 비교적 기입형은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두려워하시는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2025년 대비 시험에서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대화형 문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국형 덴버 검사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동료 교사와 그다음 보건교사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기억은 가로쳐 놓고 어디까지 대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니은은 덴버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놓고요. 그래서 실제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서술형에서 크게 3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가로 안의 기억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를 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진 니은의 수행 목적을 서술할 것, 그 다음 밑줄진 디귿을 적용해야 하는 조건을 쓰고 오늘 기준으로서 승준이의 교정 연령을 서술할 것. 이거 계산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듯이 엄청나게 긴 서술형,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얘기한 논술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짤막짤막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살이 붙는 거고요. 조금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양리 기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병태생리에 대한 간단한 기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모든 것을 장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포인트, 주요 키워드 문장만 들어가면 충분히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마다 정답이라고 가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면 무조건 점수가 틀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합숙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라든지 그다음 어떤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문제를 출제한 것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완전히 오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공 복원에 대해서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 자, A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천년 개발 목표와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그 다음 도로교통법의 카시트 적용, 요거는 법령을 아예 대놓고 근거로 따라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임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상행동에 대한 용어, 이거는 정신간호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학에서의 감염병의 정의, 요 감염병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령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전파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 말고도 탈장에 대한 것들도 나왔고요. 그다음 신체와 꾀병의 차이점,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학교 보건의 응급 처치에 대한 거, 그다음 한국형 덴버 검사에 대한 거, 그다음 뇌졸중, 그다음에 계획된 행위 이론과 범이론적 모형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형 같은 경우에는 망막 질환을 항반 변성과 백내장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거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다음 수막염, 그다음 오마 진단 분류 체계와 NIBP에 대한 거, 지역사회, 그다음 공황걸작 및 공황장애 중재법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난임에 대해서 기초체온이라든지 또는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의 세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 아동학대 용어 정의와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아동간호학을 기반으로 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동 관련된 법령이 있거든요. 법령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수 가소증이나 전자간증, 그 다음 수분자질 균형, 그 다음 신체 변형장애, 그 다음 제1형 당뇨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아시다시피 지금 A형과 B유형에서 전체 문제 중에서 12문제, 11문제 중에서
법을 알아야지만, 법에 있는 세부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약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보시면 2024년, 그 다음에 저희가 2023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법을 기반으로 해서 법이 레퍼런스가 되고 법에서 대놓고 어느 조항에 있는 무슨 내용인데 하면서 세부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관련된 뭐 교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목에서 파생된 정책이나 법령도 반드시 공부해야지만 내가 보건 임용해서 합격을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전공 우리가 보건 임용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 이름을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제 현재로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주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강의했던 제 이력이 쭉 뜰 거고 제 나름 이제 제가 책이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 쭉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건 임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강사 프로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건 당연히 간호사고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니까 강의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정신건강 전문 요원 1급이면서 그 다음에 정신 전문 간호사. 예, 제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보면은 법령 이제 지역사회 역사들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 그래서 2003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학원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 간호사를 양성을 하거든요. 석사 과정에서 제가 그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문 간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독 간호사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의 교수를 약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BLS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BLS 인스트럭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석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NCLEX RN, 즉 미국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2번 센터가 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센터가 열렸을 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어서 한국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요. 뉴욕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엔 다시 다 폐쇄가 됐죠. 작년인가 다시 열렸다가 다시 족보 문제가 돼서 다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간호사들은 한국에서 당분간은 어쨌든 NCLEX를 시험을 볼 수가 없고 해외 나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폐쇄가 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은 윤리 강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윤리 관련된 보수 교육을 듣고 그리고 시험 명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신경외과와 정신과 두 곳을 근무했다 보니까 특히 정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건강가정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력 및 경력을 보면 제가 이제 앞에서 교수를 했던 경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강사가 아니라 정말 정교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호학 박사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간호교육 인증 평가라는 걸 가 진행이 돼야지만 통과를 해야지만 그 학교 학생이 국가고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기준이 2013년부터 간호학과 학석박 전공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와 맞는 사람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외과, 정신과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순서상으로는 이제 병원을 쭉 몇 개 나열했는데,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을 관련해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팀장까지 하면서 그만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정신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임상의학센터 오픈할 때 대학원 다니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때 멤버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나서 서울시 강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기관리팀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이제 TV에서 어렸을 때 가끔 보셨을 거예요. 쓰레기집 가서 출동하고 그럼 자살하게 사는 사람들 이제 한강에 가서 구조하고 뭐 이런 일들과 관련된 일들을 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아마 저희 해커스에서 홍보를 할 때 제가 몇 년의 강의 경력 뭐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저는 제가 29부터 쭉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 경력 자체만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석사가 되기 전에 이미 정신보건 1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과 같이 팀 티칭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화여대, 아주대, 중앙대 등 많은 곳에 이제 외래 교수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그 다음에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여기에서 일을 했었고요. 약 10년간 이제 간호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중에 약 8년 정도를 학과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련된 제가 이제 세부 전공은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간호 교과목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받았지만요.
학부 시절부터는 이제 강의를 할 때부터 제가 이제 기초의학 과목을 많이 강의를 했었고, 양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병태생리 이런 걸 많이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기본이 정신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외과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저한테 주어지는 강의들이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박사 과정에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소수 전공에 해당해요. 그래서 소수 전공은 3명 이상이 있지 않으면 과목에 폐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관리, 지역사회, 뭐 모성 이런 선생님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서로의 교과목을 수업을 좀 들어주면서 폐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학교에서는 간호관리와 정신간호학을 함께 강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간호학, 그다음 정신간호학을 중심으로 했었고, 그다음 세 번째 학교에서는 이제 법규라든지 정신간호 같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 교과목을 병행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4학년 지도교수도 좀 꽤 했었기 때문에 4학년 지도교수를 하면서 국시 과목과 관련해서 제 지도 학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외식으로 많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 저는 대학병원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센터 합쳐서 약 12년 정도의 경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강의 경력은 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20년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 있으면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력은 좀 꽤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수 경력이 있어, 강의 경력이 있어. 그런데 사실 초빙 교수, 겸임 교수 이런 건 약간 시간 강사에 약간 변형된 상태잖아요. 근데 실제 학생을 지도하고 국가고시라든지 진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좀 연결을 하고, 그다음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또는 각종 시험의 출제 위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교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정년직 교수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경험들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해커스에서 저에게 전공 보건에 대한 강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고, 마침 좋은 기회가 닿아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공 보건에 대한 이제 차후차후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네이밍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네이밍을 좋아하냐면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때 우리가 그냥 뭐 해커스의 뭐뭐뭐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뭐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네이밍은 쉽게 기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전공 보건에서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제 강의 커리큘럼의 네이밍은 차곡차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1월부터 지금 1월 2일 개강을 했습니다. 1월 2일 개강을 해서 우리가 11월 3주차까지 쭉 진행이 되는 동안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다음 합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단시간에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간호사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짧게는 뭐 2, 3주 만에도 끝내기도 하고요. 길게는 이제 몇 달을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커트라인만 존재하는 거지 그냥 점수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하지만 전공 보건, 즉 임용시험에서는 최대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뭔가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 이론과 기출문제풀이 또는 이론 요약정리, 모의고사 문제들의 구성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공무원 쪽에서 한 8년 이상 강의를 해봤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이론만 먼저 시작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잘 못 푸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이론의 상당 부분을 까먹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론을 정리해주면 다시 문제풀이 부분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커리큘럼은 이론 문제를 반복해주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을 실제 문제와 연동시킬 수 있는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 간호보건 뉴스, 그 다음에 이슈, 정책, 법령 변경 등을 반영한 사례 제시형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이제 지금 당장에 제 강의가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강의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뭐 저는 공무원 강의 샘플을 워낙 많이 온라인에 또도도 다니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냥 단순히 글을 읽는 강의가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무조건 암기식의 공부는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고 핵심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사례 중심으로 형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요약 정리 시 마인드맵이나 도표, 그림 등으로 구조화된 학습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올해는 이제 기본서는 제가 만들지 못했지만 기본서는 워낙 다양한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점 정리책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서의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담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어쨌든 지금 기출문제집 작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인드맵이나 도표, 그림 등으로 구조화된 학습을 하고요. 실제 저는 공무원 쪽에서 이러한 교재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출 분석을 반영한 주요 영역의 강약 조절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보건 임용 쪽에 뭐 선두주자 또는 개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오랜 시간 강의를 했던 교수님들의 책을 모두 사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출제 경향을 분석은 하셨어요. 그런데 출제 경향 분석이 너무 나열식이어서 눈에 보이는 도식화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문제 풀 때 적용을 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달라도 비슷한 개념과 주제에 대해서는 연결하는 키워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저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그랬었는데요. 간호관리와 지역사회가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교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간호관리와 지역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복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공 임용에서는 안 그러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법령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의료관계법규라는 교과목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전공 임용의 메인 교과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결시키는 학습을 좀 해드릴 거고요. 실제 보건의료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과 연결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는 개인 참석 지도로 답안 구성과 전개를 이해시키고 틀을 잡아주는 학습을 하려고 하고요. 저의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라든지 그다음 기출문제 풀이에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이제 IT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 아이패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직접 이렇게 문제를 풀이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입체적으로 첨삭 지도 같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선생님들한테 와 닿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을 약간 도표해 보았습니다. 우선 4월까지 약 16주간 저희는 기본 및 심화 이론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같은 경우는 8주간 비교 분석 기출문제 풀이라고 해서 비기라고 제가 명칭을 지었습니다. 합격 비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8주간 요약 정리 이론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기출 중심의 이제 이론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약 8주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모의고사 2주 정도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다른 뭐 커리큘럼을 좀 봤는데요. 영역별 모의고사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전 그러지 않고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전 과목, 전 영역 모의고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과목별로 정리하시게 되면은 물론 과목별로 정리하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데 실전과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실전에 유사하게 준비하고 복습하는 것들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미리 이제 제가 OT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커리큘럼상 이제 기본 및 심화 이론에 관련된 것은 유인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PDF 파일도 될 수 있으면 좀 깔끔하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우선 제가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 좋은데요. 강의 준비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서 같은 경우에 워낙 볼륨도 많고 두께가 두껍더라고요. 기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또 출판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적어도 2,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엔 유인물로 쭉 제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 교재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 2월에 작업을 해서 3월 달부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정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정리 이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4, 5월에 작업을 해서 보통 이제 6월 말 정도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 실전 모의고사와 파이널 모의고사는 유인물로 제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공보건에서 우리가 학습계획 시 주의사항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나름 대학에 있을 때부터 그다음 공무원 시장에 있으면서도 계속 학생들의 학습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 강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쪽에 수강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많은 온라인에 또 돌아다니니까요. 학교 후기나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순히 이제 내용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계획이라든지 개인적인 조언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이 3남매인데요.
물론 이제 지방에서 살긴 했지만 나름 공부를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3남매가 다. 그리고 이제 저 자체가 학습법에 대해서 무조건 엉덩이를 무겁게 국 앉아가지고 무조건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간단하고 조금 손쉽게 공부하는 법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실제 많은 학습법 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다음 부전공으로 교육학을 이수한 적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학습 계획을 작성할 때 지금 만약에 나 새해가 됐어. 그래. 계속 내가 병원에 있는 거 힘들어. 국시를 보고 난 다음에 보건교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할래.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나 실습을 병원 나가봤는데 도저히 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파워가 관련해서 병원에 오히려 TU가 별로 없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보건교사에 대한 꿈을 꿨다. 그러면은 계획부터 세우셔야 되죠. 그럼 먼저 쉬는 날을 정하십시오. 일주일 7일 중에서 저는 보통 이틀을 쉬시라고 말합니다. 예, 왜 이틀을 쉬라고 얘기하냐면 이틀을 우선 쉬어야지 나중에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 정도를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24시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오히려 힘드실 거고요. 아플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친구도 만나고, 가끔 기분 전환도 필요하고, 또는 본인의 체력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경조사에도 참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을 먼저 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 저 막내 동생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막내 동생도 이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체력 관리가 상당히 행운을 부르는데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제가 회복 중인 암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좋다가 연말이 되면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 좀 목격을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주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보건 임용 시험을 보시는 분 선생님들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시험이 가까워서 체력이 너무 바닥을 쳐서 막 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을 끊으시다든지 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셔서 체력을 기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전공 과목을 암기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시 시험을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암기보다는 이해인 것이 중요하고요. 암기를 하더라도 잠깐 저희가 한두 과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본다고 해서 그것이 시험에 다 반영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복을 해서 내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반복이 점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달리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요. 자, 제가 우선 전공 심화 기본 이론에서는 유인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유인물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그냥 쭉 수업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인물에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죠. 그런 걸 붙인다든지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또는 형광펜이라든지 색연필을 사용해서 많이 중요한 것은 뭐 별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색깔별로 좀 구획을 나누어서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색인 작업이나 또는 단권화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그다음에 꼭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에 불안하니까 한번 볼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단기 합격, 카드라에 현혹되지 말자. 자, 물론 저는 이제 오픈 카톡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근데 오픈 카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24시간 있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강의도 하고, 교재도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만 좀 보는 편인데, 이게 이제 강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음으로 해놓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겁니다. 소통을 할 건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카페라든지 클럽 같은 데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전공, 보건, 임용교사에 관련돼서 하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타 학원이나 이런 데서 올린 단기 합격에 대한 굉장히 거창한 합격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물론 진짜 순수한 합격 후기도 있지만 약간의 짜집기 돼서 정말 단기 합격이라고 예상되는 것만 딱딱딱 뜨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꽂힙니다. 그런데 저는 후배들도 그렇고 제 주변 동기도 그렇고 보건교사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간에 합격한 경우 못 봤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준비를 하셔야지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병행일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공부하는 양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병행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공을 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순간 좌절되고 멘탈이 흔들리고 이러면은 하루를 그냥 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멘탈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 학습 전략이 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 특히 간호직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좀 실수를 하시냐면 계획을 너무 촘촘하게 짜세요. 왜냐면 이제 임상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촘촘하게 짜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풀리는 챕터라든지 조금 어려운 챕터가 있으면 빨리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로 인해서 본인이 수면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체력에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단순하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다든지 그 과목별로, 또는 챕터는 어떻게 나간다든지 이런 것만 정해놓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몇 시 몇 분부터 뭐뭐뭐뭐, 그 다음 챕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무 세밀하게 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체력과 멘탈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 봄이 왔는데 막 벚꽃이 예뻐요. 그러면은 근데 친구들은 벚꽃도 간다고 하고 뉴스 시청하는데 보니까 막 벚꽃놀이가 나오네. 자, 사람 마음 당연히 뒤숭숭합니다. 나는 뒤숭숭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두세 시간 잠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체력과 멘탈을 과도하게 쓰시는 거, 그다음 과도하게 감정을 억제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속적인 반복의 힘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체력도 중요하고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 멘탈 관리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으로 모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뇌나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더 많은 지식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면 단순 암기는 단기 기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 기억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해서 저는 이것을 단무지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천 학습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학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성공은 늘 고난과 실패를 따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마침내 성취하게 된다고 나폴레옹 힐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들 분명히 이게 약 지금 저와 같이 개강 1에 같이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11개월의 여정입니다. 거의 1년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과거에 다른 교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거나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에서 2년의 여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쉬운 기간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만약에 임상을 그만뒀거나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준비한다고 하면 가끔 SNS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 막 태국에 놀러 가고 요새 엔화가 싸다고 하는데 일본 가서 막 온천 여행하고 예쁜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 마음 흔들립니다. 우리 항상 이제 한창 그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고 그럴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명절이 다가오면 친척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뭐하니? 그러면 과거에 이제 본인이 대학병원 다녔거나 뭐 이랬다고 하면은 근데 거길 나왔다고 하면 무슨 공부 준비하는데 그거 되는 거긴 해?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막 뭉개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한 합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자기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요. 사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